트럼프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 이제는 더 내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방위비, 관세, 무역 장벽, 외교 압박. 한 나라를 향한 말 한마디가 세계 외교판을 뒤흔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은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협상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 침묵은 무지일까? 자신감일까? 전 세계가 조용히 주목하는 가운데 그 나라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각국의 특파원들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슈나이더입니다. 영국 옵저버지 국제부 특파원으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인상을 거론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인 침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 30분 워싱턴 DC 헤리티지 재단본부에서 열린 미국 우선 안보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죠. 평소처럼 예측 가능한 발언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너무 잘 벌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이런 회사들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는지 아십니까?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미국 납세자들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자 나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무역 불균형도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 부과도 고려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본사에 속보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트럼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현재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큰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편집장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어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견제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했잖아요. 민주당 쪽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낸시 펠로시의 측근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에요.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나오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옵저버지 마크 슈나이더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외교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트럼프 발언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왜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 차 교수였습니다. 한국학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교수님, 한국의 이런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빅터 차 교수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신중한 나라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 후 움직이죠. 하지만 이번 침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건가요? 보통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입장을 전달하는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조차 없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펜타곤의 군사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최근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독자적인 방위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군사 기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저는 일본 워싱턴 대사관도 찾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거죠. 미군이 빠지면 하루도 못 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요. 중국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요. 미국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석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취약한 상황일까요?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인데 말이죠. 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를 만났습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뛰어나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나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과거의 인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과거처럼 미국의 압박에 즉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도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건 매우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그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떤 독자적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건가요?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문화 전반에 걸쳐서입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는 것을요.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7월 3일 오후 3시 30분,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과거,
취재 노트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2019년 삼성 반도체 공장 취재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었죠.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7나노, 5나노 공정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에 넘쳐 보였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노트는 2020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취재 기록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본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세 번째 노트는 2021년 K 콘텐츠 관련 취재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 한국 드라마와 K-팝의 글로벌 확산을 취재했었죠.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어 학습 붐까지 일으켰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째 노트는 2022년 디지털 정부 시스템 취재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을 때였죠.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과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산업별로, 분야별로 따로따로 봐왔다는 것을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하지만 이런 개별 분야들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자동차, 가전, 통신, 국방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조선 기술은 해양 플랜트, 에너지, 물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K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개별 분야의 성과가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복잡한 위치. 과거에는 이런 위치가 불리함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일본과는 경쟁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북한과는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안보는 확실히 지키고 이런 복잡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한국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날 때쯤 저는 한국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한 파트너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능력이 필요하고 한국은 미국의 시장과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한국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적 균형 감각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다원 외교는 과거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저는 과거 한국 취재에서 만났던 정부 관계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는 작은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무역 규모는 세계 8위였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었죠. 이런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일까요? 인천독재공항이 가까워질 때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외부의 압박에 즉시 반응하고 해명해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독재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공항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Welcome to Korea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이시군요. 요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것저것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요.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우리도 이제 당당해졌어요. 7월 4일 오전 9시 저는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사 신분으로 간신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엄격한 보안 검색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촬영 장비를 맡겨주세요.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휴대폰까지 임시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마크 기자님, AD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무기 체계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과 40km의 사거리를 자랑하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자주포들은 공격에만 집중했다면 K9은 생존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빠르게 사격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설계를 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전략적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장기간 교전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억제가 목표거든요. 두 번째로 본 것은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보며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무5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파괴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미사일의 진짜 가치는 억제력에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개념이었죠. 세 번째로 본 것은 KF-21 전투기 모델이었습니다. 실물은 아니었지만 1대1 스케일 모형만으로도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보다는 한 세대 아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비용 대비 효율성과 독자적 운용 능력입니다.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죠.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비까지 모든 것을 미국이 통제합니다. 하지만 KF-21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한국 방산업의 진짜 목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훈 부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탐지 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수출 실적은 어떤가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리온 헬기와 FA-50 경공격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수리온은 다목적 헬기입니다.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재해구조, 의료 지원, 산불 진화 등 민간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다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건가요? 네. 평시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유사시에는 국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중 목적입니다. LIGNX1에서는 해상 감시 레이더와 함정 전투 체계를 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차세대 함정 통합 전투 체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방산업체를 돌아본 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철학을 구현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격차다. 미국이나 다른 군사 강국들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평화를 위한 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한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자신들의 실력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5일 오전, 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재방문했습니다. 6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정 전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2019년에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네요. 이게 다 반도체 공장인가요?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단지입니다. 3나노, 2나노 공정까지 양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0% 이상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우주 정거장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첨단 장비들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장비들은 모두 어디서 만든 건가요? 초기에는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에서 들여왔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특히 핵심 공정 장비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들이에요. 정 전무는 저를 한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와 공급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우리 제품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글로벌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 모든 것이 멈춰요. 저는 그제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위력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심장부였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6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첨단 해양 기술의 집합체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의 김상무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배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 24,000TE 유급이에요. 축구장 4개를 이어놓은 크기죠.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특별한가요? 물론입니다. 완전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AI가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IoT 센서가 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선박보다 30% 향상되었어요. 저는 조선소 곳곳을 돌아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래 해상 교통의 표준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형 선사들이 우리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요. 김상무는 저를 LNG선 건조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LNG선은 카타르향입니다. 한 번 운항으로 한국 전체가 한 달간 사용할 LNG를 운반할 수 있어요. 카타르에서 왜 한국 LNG선을 선택했나요? 안전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 LNG선은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이런 신뢰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녁에는
안산에 위치한 LS 일렉트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력기기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765K 변압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압을 다룰 수 있어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형 전력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력 기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력은 모든 산업의 기반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경제 활동도 불가능해요. 우리 기술이 들어간 전력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 산업 현장을 돌아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디지털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며 한국 전력 기술 없이는 많은 나라의 전력망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전략적 필수성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넘어선 자주국가다. 군사적으로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7월 6일 오전, 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건물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가 남달랐습니다. 센터 홍보팀의 이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마크 기자님, 한국어 교육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바쁜가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1층 교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인, 독일인, 인도인, 브라질인. 나이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죠. 한 교실에서는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신다고요? 네. 다나카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토픽 6급 수준이시고 일본에서 한국어 교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다나카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K-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공부하면서 한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2층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접속한 수강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뉴욕, 런던, 상파울루, 뭄바이. 시차를 고려해 24시간 내내 강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강생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50만 명 정도입니다. 매주 1만 명씩 늘고 있어요. 오후에는 EBS 교육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로 나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EBS 국제사업팀의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4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중동의 UAE,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미의 페루, 콜롬비아 등입니다. 각 나라 교육부에서 직접 도입을 요청해 왔어요. 김 팀장은 저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수학 강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동시에 여러 언어로 자막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15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AI 번역 기술과 전문 번역사가 협업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교육 철학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디지털화되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인 박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각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해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완전 익명화 처리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공공의료 서비스는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박 의사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1년간의 병원 이용 기록이 모두 연동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중복 검사 없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나요? 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정부에서 우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WHO에서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의 디지털 민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소통 담당관인 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출생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평균 처리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서 시민 만족도가 95%를 넘습니다. 정 과장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서울시 전체의 교통, 환경, 안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AI로 분석되어 시정에 반영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 기관을 돌아본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교육, 의료, 행정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통합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K 콘텐츠로 관심을 끌고 한국어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의료와 교육 시스템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디지털 행정으로 효율성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한국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화가 무기였다. 총칼이 아닌 마음을 얻는 무기. 7월 6일 밤 11시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전문 기자인 동료 톰 해리슨이었습니다. 마크, 지금 한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상한 움직임 포착했어? 무슨 일인가요? 미국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오늘 아침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 공식 일정은 없는데 말이야.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첫 번째 고위급 접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나요?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 비공식 협상단인 것 같아. 7월 7일 오전 8시 저는 용산구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가에서 얻은 정보로는 미국 측 인사들이 이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외교 차량 3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톰의 정보가 맞았습니다. NSC의 제임스 킴벌 선임국장, USTR의 사라 데이비스 부대표, 국방부의 마이클 로버츠 부차관보였습니다. 모두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제임스 킴벌 선임국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임국장님, 영국 옵저버진 마크 슈나이더입니다.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킴벌 선임국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이 있나요? 모든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오후 2시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저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대기했지만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미국 측 인사들이 외교부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회의는 어떠셨나요? 사라 데이비스 부대표가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그건 공식 발표를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외교가의 한 소식통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그의 증언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세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감정적 대응 대신 차분하게 데이터와 자료로만 답변했습니다. 어떤 데이터였나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어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각 분야별로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미국 측 반응은 어땠나요? 당황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였거든요. 저는 그 소식통으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동맹 체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경우 이런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은근히 시사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되었죠. 7월 7일 밤 10시 미국 협상단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제임스 킴벌 선임국장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선임국장님, 이번 방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킴벌 선임국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데이터와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 같았어요.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라 데이비스 부대표는 더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게 미국 없이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실력과 준비된 자세를 확인하고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협상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미국 측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말은 없어도 끝까지 준비되어 있다. 7월 8일 오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국제 정세를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6월에 일어난 한 사건이 현재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정밀 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주목했지만 저는 그 이후의 변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국제관계 연구소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연구소의 김 박사는 중동 정세 전문가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이후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대안적 방위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원하게 된 거죠. 김 박사는 저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6월 이후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문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벙커버스터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기 체계니까요.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김 박사였습니다.
최근 현무5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요. 김 박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요르단,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타진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요. 저는 이런 관심의 배경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미사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주성이에요.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미국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무기는 도입국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요. 김 박사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관심은 단순히 무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 방위 체계 전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국식 방위 체계라는 게 평화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죠. 공격보다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독자성과 동맹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방산 수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사업팀의 박 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0% 증가했어요. 특히 6월 이후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주로 수출되나요? 미사일 시스템,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 과장은 특별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도 요청했어요.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런 요청을 하는 건가요? 유럽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서유럽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원화된 방위 체계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준 이란 타격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촉발시킨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만난 한 외교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은 군사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언제 타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가요? 한국 무기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방어와 억제에 중점을 둔 체계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패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 없이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벙커버스터의 대안이 되었다. 파괴가 아닌 평화의 무기로. 7월 8일 저녁 8시 저는 런던에 있는 동료 기자 데이비드 윌슨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영국 국방부 출입기자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마크, 한국에서 흥미로운 취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마침 이쪽에서도 한국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어. 어떤 움직임인가요? 영국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어.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는데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커. 기존 서방 무기들의 생산 능력이 한계를 드러냈거든. 반면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게다가 성능도 뛰어나고. 데이비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말로는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압도적이래. 같은 성능의 미국이나 독일 무기보다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동등하거나 더 좋다는 평가야. 저는 이런 변화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때요?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야.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국군 현대화에 한국 무기를 고려하고 있어. 프랑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는 즉시 베를린에 있는 독일 특파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스 뮬러는 독일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한스, 독일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 연방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어. 특히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했거든. 미국에만 의존하기에는 불안하고 유럽 내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야. 한스는 흥미로운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어. 무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려고 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인가요? 수소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저는 파리에 있는 프랑스 특파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피에르 듀랑은 프랑스 국방 전문 기자였습니다. 피에르, 프랑스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나요? 응. 마크롱 정부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해군 협력이 핵심이야.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에 관심이 많아. 프랑스 해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작전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 피에르는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논의하고 있어. 중국 견제와 미국 의존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어. 저는 이런 유럽의 변화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런던의 데이비드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런 변화를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복잡한 심경이지.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다원화된 방위 협력을 추구한다고 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어.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거든.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체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 UAE,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유럽의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견제한 건 무기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강한 나라였다. 7월 8일 밤 11시 30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박 4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이번 취재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서 세계와 당당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굳이 큰 소리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 후 저는 기내 와이파이로 미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CNN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있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의 침묵이 답입니다. 우리 요구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침묵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는데 말이죠. 기내에서 만난 한 미국인 승객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분은 시카고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한국에 사업차 다녀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파트너사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요즘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중국산은 신뢰하기 어렵고 일본산은 너무 비싸거든요.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한테 손해예요.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사업에도 타격이 클 텐데. 트럼프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7월 9일 오전 6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너무 많은 나라들과 싸우는 것 같아요. 중국, 멕시코, 이제는 한국까지. 이러다가 친구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압박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워싱턴의 여러 정치 인사들을 만나 한국 방문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의 보좌관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트럼프의 한국 압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있나요?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 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의 측근은 트럼프의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모두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녁에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한 국제관계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상호 의존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국은 자신들의 실력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는 거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면 미국은 시끄럽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전 세계가 미국에게 등을 돌릴 것 같아 두렵다는 한 시민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도 관세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하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는 런던으로 건너가 제 사무실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는 강한 나라,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증명한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차례대로 서술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조선 기술, 평화 지향적인 방산 철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화적 영향력. 하지만 쓰면 쓸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과연 미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자칫 반미적인 내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후 2시쯤 편집장인 마이클 데이비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언론인인 그는 항상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크, 한국 취재는 어땠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취재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에 대해 설명했죠. 편집장은 진지하게 들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크, 이 내용으로 기사를 쓰려고? 네. 현재 한미 갈등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자칫 한국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고. 편집장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독자들이 한국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할까?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해. 이런 기사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있어. 저는 실망했지만 편집장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사에서 미국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써보는 게 어때? 한국의 성장은 인정하되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는 편집장과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고 저는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편집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크, 이 기사는 당분간 보류하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2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 말이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입장과 다른 글을 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했던 연구원들,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찬 기업인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공무원들. 그들은 굳이 세상에 자신들의 실력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개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발표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서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굳이 세상에 자신들의 변화를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집 서재에 앉아 개인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발표할 수 없었지만 개인 SNS에라도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면서도 솔직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평화를 지향하는 방위 철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화적 영향력.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힘으로 보여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실력으로 조용히 답하고 있다. 이런 성숙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 저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신중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표본이 될 것이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존경받는 나라. 말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원하는 리더십이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글이 회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느낀 가장 강렬한 감동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몇 분 만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관점이네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 한국 기업과 일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K-드라마 팬으로서 한국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분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어릴 때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요한 강함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온 댓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미국 회사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직해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예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깊이가 있어서 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의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북한 위협 앞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이런 댓글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에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멋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글을 올린 지 2시간 만에 좋아요가 500개, 공유가 200개를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2,000개, 공유 800개, 댓글 400개. 제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글이었습니다.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미국인의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21세기형 국가의 모델인 것 같아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존경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 아닐까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 강한 나라였다. 그들은 세계에 소리 높여 자신들의 성취를 알리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며 조용한 혁신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가 저절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21세기는 이런 나라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